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럼 그 아이가 제 조카라는 거네요.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속 깊이 묻어둔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큰 힘이 됩니다. 부천 중고차 매매단지. 이른 아침부터 햇살이 유리 지붕에 부딪혀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7080 가요가 가늘게 흘러나왔어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였는지 남진의 가시나무였는지 준호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멜로디가 귓가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왠지 모를 그리움이 가슴 한구석을 눌렀어요. 손님, 이 차는 세컨드카로 딱 좋습니다. 연식 대비 상태가 정말 깨끗하거든요. 박준호 38. 영업용 미소가 얼굴에 달라붙은 지 오래됐습니다. 계약서 철을 넘기다 말고 그는 종종 고개를 들어 단지 저편을 바라보곤 했어요. 단지 끝편 국밥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그 김을 볼 때마다 집을 나서던 어느 겨울 아침 아이들이 입김을 후우 불며 손을 흔들던 작은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지훈이는 벌써 15이겠지. 지아는 12 이제 아빠란 말을 잊었을까? 준호는 찌그러진 종이컵에 자판기 믹스커피를 따라 한 모금 넘겼어요. 싸구려 닭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 잠깐은 마음의 씁쓸함도 함께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차오르는 건 변함없었어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무력함. 매매단지는 오전 10시쯤이면 본격적으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차 본네트를 두드려보고 타이어를 발로 톡톡 건드리며 흥정을 했어요. 준호는 그 사이를 능숙하게 오가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손님이 떠나고 나면 다시 혼자 남는 시간. 그때마다 준호는 사무실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를 틀었어요. 라디오 진행자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60대 청취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젊어서는 몰랐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을 때 그 소중함을. 이제야 후회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 있더군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연이네요. 준호는 손을 멈추고 라디오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도 똑같은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 이혼한 지 벌써 5년. 아이들과 떨어진 지도 그만큼입니다. 처음엔 매주 보겠다고 다짐했지만 생활이 바빠지고 새 가정이 생기면서 약속은 점점 멀어졌어요. 점심시간 준호는 단지 입구 분식집에서 김밥 한 줄을 시켰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늘 똑같은 말을 건넸어요. 오늘도 혼자 드세요? 저번에 오셨던 분은요? 아, 그냥 지인이었어요.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밥 한 줄 더 얹어주며 씩 웃었어요. 준호는 고맙다는 말을 속으로 삼키고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단무지의 아삭한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어요. 오후 3시 손님이 뜸한 시간. 준호는 매매단지 뒤편 벤치에 앉아 담배를 한 갭이 꺼냈습니다. 연기가 허공으로 피어올랐어요. 구름처럼 국밥집 굴뚝 김처럼. 그는 문득 핸드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김서연. 전부인의 이름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그러다 결국 화면을 끄고 말았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뭐라고 말하지? 보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겠어. 해가 기울 무렵 준호는 차량 정비 기록부를 정리하다가 문득 시계를 봤어요. 6시 30분. 지훈이가 학원 끝나는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그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갔었는데 이제는 서연이 데리러 가거나
지훈이가 혼자 버스를 타고 돌아가겠죠. 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형광등을 껐습니다. 매매단지 주차장에는 그의 차 한 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오래된 소나타. 계기판 위에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자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졌어요. 다음 곡은 패티김의 사랑의 미로입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호는 핸들을 잡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노래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랑은 미로 같아서 찾아도 끝이 없네. 그랬어요. 준호의 삶도 미로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옆 차선에 한 가족이 보였어요. 아빠가 운전하고 엄마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아이 둘이 웃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부러움과 허무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신호가 바뀌고 준호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오래된 노래가 흐르고 있었어요. 부천의 밤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반짝였고 준호는 그 불빛 사이를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현재 아내 미정과 의부사들 서준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들도 가족입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 한편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어요. 채울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간의 빈자리.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돌아와 묵묵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정이 차려준 된장찌개와 김치. 서준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미정이 가끔 물을 따라주거나 반찬을 더 권할 뿐이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게 이 집의 평화였어요. 밤 10시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미정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으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구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준호 씨 맞으시죠? 여기 인천 송도병원 응급실입니다. 준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응급실이라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동네 요양병원 간병인 명단에 보호자 연락처로 박준호 씨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환자분과 관련이 있으신지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준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인 명단? 준호는 요양병원과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누군가 실수로 적었거나 오래된 비상 연락망에 이름이 남아 있는 걸까요? 어떤 환자인데요? 성함은 확인이 어렵고요. 일단 응급 상황이라 보호자분이 필요합니다. 가능하시면 병원으로 와주시겠어요? 준호는 미정을 돌아봤습니다. 미정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미정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잘 모르겠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다녀올게. 준호는 차 키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밤거리는 한산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차창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는 핸들을 꽉 쥐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누구지? 혹시 서연이나 아이들은 아니겠지? 송도병원에 도착한 건 30분 뒤였습니다. 응급실 입구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자동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준호는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어요. 박준호인데요. 전화 받고 왔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보호자분이 한 분 더 계시는데 지금 복도에 계세요. 준호는 간호사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형광등이 눌어붙은 빛을 토해내고 있었어요.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파스텔색 간병인 조끼를 입은 여자. 준호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멈춰 섰어요. 김서연, 전 부인. 서연도 준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마주 섰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5년 만에 재회. 서연은 예전보다 훨씬 마른 얼굴이었어요.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여긴 왜 왔어?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연락이 와서. 혹시 무슨 일이야? 나도 잘 모르겠어. 병원에서 급하게 부르길래 왔는데. 두 사람이 말을 잇는 사이 응급실 문이 열리며 들것이 나왔습니다. 들것에는 10대 남자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발목에 깁스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그 곁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여자를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최미정, 준호의 현재 아내. 여보, 미정이 준호를 보고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다가갔어요. 미정아, 무슨 일이야? 서준이가 왜 이래? 운동하다가 다쳤어. 발목이 부러졌대. 서준이는 들것 위에서 작게 신음했습니다. 준호는 서준이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그때였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미정에게 그리고 아이에게로 천천히 옮겨 붙었어요.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얼굴. 서연은 미정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미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준호도 긴장했습니다. 윤서준이요. 왜요? 순간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라고요? 윤서준? 네, 윤서준이에요. 서연의 목젖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준호는 서연의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서연은 가까스로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그 성 윤 씨가 맞아요? 네, 맞는데요. 서연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준호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 눈빛 속에는 놀라움과 슬픔,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 윤씨 성을 가진 그 아이가.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형광등만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미정은 불안한 표정으로 준호와 서연을 번갈아 봤어요. 서준이는 들것 위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윤서준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서연의 떨리는 입술, 미정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들것 위의 아이. 준호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보호자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세 사람은 말없이 간호사를 따라갔습니다. 준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준이는 깁스를 하고 퇴원했어요. 병원에서의 그날 밤 이후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은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짧고 단호한 문장이었습니다.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시간 되면 연락 주세요. 준호는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서연을 만나야 한다고.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준호는 망설였지만 미정의 단단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세 사람은 부천 재래시장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시장은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생선 굽는 냄새, 떡볶이 양념 타는 냄새, 그리고 튀김 기름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채웠습니다. 서연은 검은색 패딩을 입고 서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긴 그러니까 저기 어묵집으로 가요. 세 사람은 말없이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어묵 국물집 앞에 섰어요. 허름한 포장마차 형태의 가게였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커다란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퍼내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3명이요. 세 사람은 비좁은 테이블에 나란히 섰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 서서 먹어야 했어요. 할머니가 종이컵에 어묵 국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허공에 원을 그렸어요. 준호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정 씨, 아이 성이 윤 씨라고 했죠. 네. 그게. 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준호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게 제 언니 성이에요.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도 깜짝 놀랐어요. 언니요? 윤소라. 제 친언니예요. 서연은 종이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국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4살 위였어요. 제가 20살 언저리였을 때 언니가 집을 나갔어요. 가출이었죠.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술만 드셨고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계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준호는 숨죽이며 들었어요. 언니는 가끔 전화를 했어요. 잘 지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찾아보려 했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한 2년쯤 지나서 동네 아는 분한테 들었어요. 언니가 애를 낳았다는 소문. 미정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준호는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 뒤로는요? 그 뒤로는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언니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그저 고인 채로 반짝였습니다.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요. 서준이는 소라 언니가 남기고 간 아이예요.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럼 그 아이가 제 조카라는 거네요.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장 확성기에서는 남진애님과 함께가 흘러나왔어요. 경쾌한 멜로디가 오히려 이 무거운 공기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정이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저는 소라 언니랑 같은 동네에서 자랐어요. 언니가 힘들어할 때 가끔 도와드렸죠. 그러다 언니가 어느 날 제게 전화를 했어요. 급하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정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미정아, 부탁이야.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워줘. 나는 더 이상 안 돼.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언니 연락은 완전히 끊겼어요. 저는 그 아이를 맡아 키웠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정의 이야기를 듣는 게 고통스러운 듯 했어요. 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찾아보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준호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새아빠가 된 서준이가 서연의 조카라니. 전부인의 조카. 이 우연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서연과 이혼하고 다시 만난 미정과 결혼했고 그 아이가 서연의 조카라고. 준호는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삶은 갑자기 다른 규칙을 내밀었어요. 친가와 외가, 옛집과 새집, 전부인과 현안에 모든 게 금이 간 유리처럼 한 화면 안에 겹쳐졌습니다. 서연이 눈을 떴어요. 눈물은 이미 마른 듯 했습니다. 그럼 서준이는 지금 몇 살이에요? 13이요. 13. 서연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오랜 세월의 그리움과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제 조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름도 오늘 처음 알았고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나보시겠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더 마셨어요. 국물은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두 여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여자. 두 사람 사이에 한 아이가 놓여 있었어요. 준호는 자신이 그 아이의 새아빠라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시장 확성기에서 노래가 끝나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들려왔어요. 싸고 싸요. 오늘 떨이 가격. 준호는 종이컵을 비우고 할머니께 돈을 건넸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시장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패딩 지퍼를 목까지 올렸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갑자기 나타나면 아이도 놀랄 테니까.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도 준비가 필요해요. 세 사람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준호는 차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하지만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끊어졌다고 생각한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새로 시작했다고 믿은 삶이 과거와 얽혀 있었어요. 준호는 긴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엑셀을 밟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그동안 서연에게 몇 번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짧게만 답했습니다. 생각 중이에요. 그 말뿐이었어요. 준호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목요일 저녁 준호는 서연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늘 애들 만나요. 새마을 금고 앞 포장마차. 7시. 준호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지훈이와 지아를 만나는 건 석 달 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무슨 말을 할지 걱정이 앞섰어요. 7시 준호는 새마을 금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포장마차는 이미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소주 따르는 소리, 고기 굽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 서연과 아이들을 발견했어요. 지훈이는 훌쩍 커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키가 준호 어깨까지 올라왔습니다. 얼굴에는 여드름이 몇 개 났고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지아는 옆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교복 대신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왔어? 서연이 준호를 보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포장마차 주인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어묵 4인분이랑 오뎅탕 1개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저씨가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는 준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지아는 핸드폰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서연이 지아의 핸드폰을 가볍게 내렸어요.
핸드폰 그만 보고 아빠 얼굴 좀 봐. 지아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지아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반가움과 서운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지아야, 많이 컸네.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묵이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꼬치 어묵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오뎅탕도 함께 내려놓았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서연이 아이들에게 어묵을 하나씩 건넸습니다. 지훈이가 받아들었지만 먹지 않고 그냥 쥐고 있었어요. 아빠가 왜 여기 있어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 준호는 답답했어요. 너희 보고 싶어서. 석 달 동안 연락도 안 하시더니 갑자기요? 지훈이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미안하다. 바빴어. 늘 바쁘시죠.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지훈아, 오늘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온 거야. 무슨 이야기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은 오뎅탕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엄마 언니 있잖아. 소라 이모. 소라 이모요? 지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훈이도 고개를 들었어요. 소라 이모가 애를 낳았었대. 너희 사촌이야. 지훈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아는 입을 살짝 벌렸어요. 사촌이요? 어디 있는데요? 서연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말을 이어받았어요. 그 아이가 아빠 집에 있어. 예. 지훈이가 어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아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지금 같이 사는 아이 윤서준이. 그 아이가 너희 이모가 낳은 아이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포장마차의 시끄러운 소음도 순간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연이야. 아빠도 몰랐어. 며칠 전에 알았어.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럼 그 아이가 우리 사촌이라고요? 그래.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랑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지아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지훈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웃기네요. 진짜 웃겨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릴 떠났을 땐 아빠였고 지금은 누군가의 새아빠고 이제는 우리 사촌의 새아빠라고요? 장난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지훈아, 진정해. 서연이 지훈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뿌리쳤어요.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아빠는 우릴 버리고 다른 가정 만들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면서 이제 와서 그 아이가 우리 사촌이래요? 이게 말이 돼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서연이 지훈이를 꽉 안았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내 분노가 아니야. 이 상황을 제대로 보는 눈이야. 무슨 소리예요? 서준이도 피해자야. 엄마 없이 자랐어. 너희도 아빠 없이 자랐고. 똑같아. 지훈이는 서연의 품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준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아픔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아빠는 우리한테 뭐해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눈물 섞인 목소리였어요. 아빠는 아빠야. 변함없어? 거짓말이에요. 아빠는 변했어요. 우리 곁에 없잖아요. 준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서연이 두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지훈이의 눈동자에는 사춘기 특유의 불씨와 오래된 그리움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어요. 지아는 서연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포장마차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준호는 어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목구멍으로 넘어갈 뿐이었습니다. 오늘 밤 네 사람은 각자의 상처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어른의 잘못이 아이들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준호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책임뿐이었어요. 다음 날 준호는 서연과 함께 부천시청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복도에서 두 사람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김서연, 윤소라. 서연의 손가락이 언니 이름 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옆 한 줄. 사망일자 2019년 7월 12일. 언니가 죽었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준호는 서연을 부축하며 벤치로 데려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어요. 6년 전이에요. 6년 동안 저는 언니가 어딘가 살아계실 거라고 믿었는데 오후 미정을 불렀습니다. 미정은 서연의 붉은 눈을 보고 모든 걸 눈치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럴 거라고. 미정은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요양병원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언니가 마지막으로 일하던 곳이에요. 출산 기록이 거기 있을 거예요. 사흘 뒤 세 사람은 인천 외곽의 작은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축축한 향내와 차가운 대리석. 관리인이 안내한 곳에는 작은 유골함이 있었어요. 그 앞에 놓인 흑백 사진. 20살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언니. 목이 메었습니다. 미정도 옆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어요. 소라 언니 저예요. 미정이요. 서준이 잘 키우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언니가 전화했을 때 기억나요. 미정아, 부탁해. 이 아이만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연락은 그게 끝이었어요. 내가 더 찾았어야 했는데. 두 여자는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준호는 뒤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납골당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지훈이, 지아, 그리고 목발을 짚은 서준이가 서 있었어요. 엄마. 지훈이의 목소리가 납골당에 울렸습니다. 서연이 놀라서 일어났어요. 너희는 어떻게? 문자 봤어요. 여기 온 거 알았어요. 새 아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아가 유골함 앞에 사진을 보고 물었어요. 이게 소라 이모예요? 그래. 서준이가 목발을 짚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유골함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저예요, 서준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전 그냥 엄마가 필요했어요. 엄마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르고 그냥 엄마라는 말만 필요했어요. 지훈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린 뭐예요? 아빠, 우릴 버리고도 행복했어요? 준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 거짓말이에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는 새 가정 만들고 새 아들 생기고 우린 잊고 살았잖아요. 그게 아니야. 늘 미안했고 늘 후회했어. 말로만요? 지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아빠가 필요했어요. 근데 아빠는 안 계셨어요. 서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누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외로웠어요. 그 순간 아이들의 시선이 서로를 스쳤습니다. 세 아이 모두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외로움, 버려진 아이들의 눈빛. 서연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너희는 잘못이 없어. 다 어른들 때문이야. 미정도 다가와 서준이를 안았어요. 미안해, 서준아. 엄마 이야기 진작 해줬어야 했는데. 준호는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윤소라가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준호를 꿰뚫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서연 앞에서, 미정 앞에서, 그리고 죽은 윤소라 앞에서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납골당은 고요했습니다. 향 냄새만이 공기를 채웠어요. 5사람은 유골함 앞에 모여 섰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누구의 옳음도 아닌 단지 살기 위해 선택했던 길들이 이곳에서 교차했어요. 그 길의 끝에는 상처받은 아이들과 후회하는 어른들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이가 그 손을 잡았어요. 지아가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이 서준이의 손을 잡았고 서준이가 지아의 손을 잡았어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그 원을 완성했습니다. 6개의 손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깨진 가족의 조각들이 유골함 앞에서 조용히 모였어요.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납골당에서 돌아온 뒤 준호는 사흘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중고차 매매단지에 출근해서 기계적으로 일했어요. 손님을 응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를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납골당 그날로 돌아갔어요. 아이들의 눈빛, 서연의 눈물, 미정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유골함 앞의 사진. 환하게 웃던 윤소라.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준호는 되뇌었습니다. 답은 명확했어요. 도망쳤다. 책임을 회피했다. 쉬운 길만 찾았다. 목요일 저녁 준호는 집 근처 동네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목욕탕이었어요. 입구에는 금강탕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신발장 열쇠를 받고 탈의실로 들어갔어요. 낡은 사물함과 오래된 체중계.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왔던 목욕탕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탕 안은 김이 자욱했습니다. 뜨거운 물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준호는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살같이 따끔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을만 했어요. 준호는 탕 가장자리에 기대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몰라도 옛날엔 가장이 책임이지. 탕 건너편에서 노인 2분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그렇지. 먹고 살기 힘들어도 자식 앞에선 아버지였어. 그게 도리지. 요즘은 이혼도 쉽게 하더만. 그래도 자식은 죄가 없는데 말이야. 준호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마치 자신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람 사정이란 게 있지. 미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렇긴 해. 사람이 완벽할 순 없으니까. 준호는 물속에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도망치지 말자.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길, 준호는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뽑았습니다. 미지근한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러웠어요. 나야, 준호. 지금 시간 돼? 무슨 일이에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중요한 얘기야.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았어요. 어디서 볼까요? 집 앞 공원으로 올게. 30분 뒤 준호는 서연의 집 앞 작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서연이 앉아 있었어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가가자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앉아요. 준호는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전부. 너한테, 아이들한테, 그리고 서준이한테까지. 내가 책임을 회피했어. 쉬운 길만 찾았어. 그게 미안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원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변명 안 할게. 어떻게요? 너와 아이들, 그리고 서준이 모두 내가 책임을 나눠지겠어. 돈으로만 때우지 않을게. 학교 상담부터 병원 진료, 과외비, 주말마다 내가 일정 맞추겠어.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책임이란 단어, 쉬운 입이 말하면 가벼워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알아. 하지만 서연은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해봐요. 행동으로 보여줘요. 한 달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믿을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 지훈이랑 지아는 아직 화가 많이 풀리지 않았어요. 알아. 당연하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얼마든지 기다릴게. 서연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그럼 우선 서준이부터 시작해요. 그 아이 다음 주에 깁스 풀어요.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미정 씨한테도 말해요. 서로 협력해야 해요. 그럴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준호는 일어서지 않았어요.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마워요.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라도 노력하려고 해줘서.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원 나무들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준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준이가 다시 입원해 있었어요. 발목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때문이었습니다. 준호는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서준아. 아빠. 서준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깁스가 여전히 발목을 감싸고 있었어요. 준호는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프지? 괜찮아요. 오늘 밤 아빠가 여기 있을게. 서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는 집에서 쉬고 있어. 아빠가 지킬게.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침대 옆 간이 의자에 앉았어요.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참을 만했어요. 밤 10시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AM 라디오의 사각거리는 소리, 소독약 냄새. 준호는 처음으로 새아빠라는 단어의 무게를 전신으로 느꼈습니다. 서준이가 작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이러세요? 응? 갑자기 잘해주셔서 이상해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늦었지? 아니요. 늦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좋아요. 준호는 서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앞으로 더 잘할게. 네. 서준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잠든 거였습니다. 준호는 서준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새벽 3시 간호사가 들어와 환자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보호자분, 좀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나갔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준호는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다. 진짜 시작이다. 일요일 저녁, 서연의 집 작은 거실에 6명이 모였습니다. 서연, 지훈, 지아, 준호, 미정, 서준. 식탁은 비좁았어요. 원래 4명이 앉던 자리에 6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서연이 김치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콩나물국이 보글보글 끓었어요. 벽걸이 시계가 꾸준히 초침을 옮겼습니다. 제각제각.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팔짱을 낀 채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지아는 무릎을 꼬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서준이는 목발을 벽에 세워두고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준호와 미정은 식탁 한쪽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다들 앉아요.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요. 서연이 김치전을 접시에 담아냈습니다. 콩나물국도 뚝배기에 덜어 식탁에 올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다들 부른 건 합의하러 온 자리예요. 누구도 버리지 않는 쪽으로. 지훈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합의요? 뭘 합의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낼지. 그냥 각자 살면 되잖아요. 뭘 합의해요? 서연은 지훈이를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서준이는 내 사촌이야. 피가 섞였어. 그리고 아빠는 우리 아빠이기도 하고 서준이 아빠이기도 해. 지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복잡해요. 맞아. 복잡해. 그래서 정리를 해야 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정이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소라 언니가 남긴 거예요. 미정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색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미정이 그 사진을 식탁 가운데 놓았어요. 서연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건 사진 속에는 3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윤소라, 그보다 어려 보이는 19서연. 그리고 그 옆에 머리를 짧게 깎은 젊은 남자, 준호였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난 거예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해운대 바닷가, 그 여름날,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가 남긴 물건 중에 있었어요. 제가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이게 대체...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계속 말했어요. 소라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편지를 남겼어요. 병원 물품 보관함에 있었어요. 미정은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편지지였어요.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읽어볼게요. 미정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정아, 내가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아마 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을 거야. 서준이를 부탁해. 그리고 언젠가 준호 오빠를 만나게 되면 이 사진을 보여줘. 준호 오빠는 나랑도 세상하고도 어긋났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약했을 뿐이야. 만약 다시 돌아오면 용서까진 아니더라도 아이들 앞에서만은 굽히지 말라고 전해줘. 식탁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사진 속 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해운대 바닷가, 파도 소리, 그리고 윤소라의 웃음. 그때 윤소라는 서연의 언니였고 준호는 서연을 만나기 전 윤소라를 좋아했었습니다.
아빠. 지훈이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소라 이모를. 알았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일이야. 서연이를 만나기 전 서연이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언니가 당신을 좋아했어요? 모르겠어. 그냥 같이 놀던 사이였어. 하지만 언니는 떠났고 나는 나중에 너를 만났어. 그러니까 지훈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린 결국 하나였네요. 돌고 돌아. 그 말이 식탁을 휘감았습니다. 맞았어요. 준호는 윤소라를 알았고 서연과 결혼했고 지훈과 지아를 낳았고 이혼한 뒤 미정을 만나 윤소라의 아들 서준이의 새아빠가 됐습니다. 모든 게 하나의 원처럼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우린 원래부터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런 셈이지. 서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누나. 지훈과 지아가 서준이를 바라봤어요. 제가 사촌이래요. 가족이면 같이 축구할 수 있어요? 서준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3살 소년의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지훈이는 한참 동안 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지. 정말요? 우리 사촌이잖아. 지아가 서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지아야. 너보다 1살 어려. 서준이가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서준이. 잘 부탁해. 그 순간 긴장으로 말라붙었던 식탁 위를 아이들의 말이 촉촉이 적셨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미정도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밥 먹자. 식기 전에 서연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둘 젓가락을 들었어요. 김치전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콩나물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식탁은 여전히 비좁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6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소리,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소리, 그리고 가끔 나오는 짧은 대화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했고 상처는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김치전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짭짤했어요. 눈물이 날 만큼 짭짤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개나리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공원 운동장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일요일 오후 2시, 준호는 장터표 보온병에 보리차를 가득 담아왔습니다. 미정이 싼 김밥 도시락도 함께 들고 있었어요. 운동장 벤치에는 서연이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털실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왔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온병을 내려놓았어요. 애들은요? 저기. 서연이 운동장을 가리켰습니다. 지훈이와 서준이가 축구공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공을 차면 서준이가 받았습니다. 서준이의 깁스는 2달 전에 풀렸어요. 이제는 뛰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패스.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서준이가 공을 받아 다시 찼어요.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 서준이가 환호했습니다. 지훈이가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잘했어, 서준아. 한쪽에서는 지아가 레몬 맛 얼음과자를 입에 물고 깔깔거렸습니다. 핸드폰으로 오빠들을 찍고 있었어요. 오빠들, 카메라 봐요. 지훈과 서준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아가 사진을 찍었어요. 찰칵.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어요.
지훈과 서준이가 함께 공을 차고 지아가 웃는 모습. 미정이 준호 옆에 섰습니다. 준호와 나란히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고마워요.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요? 이렇게 노력해줘서.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늦었지만. 미정은 서연이 있는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서연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두 여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고마워요. 저 아직 미움받는 자리라는 거 알아요.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만은 제가 잘할게요. 서연이 뜨개질 손을 멈췄습니다. 미정을 바라봤어요. 미움? 당신을 왜 미워해요? 제가 준호 씨를 빼앗은 거잖아요. 서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빼앗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놓친 거죠. 서로. 그래도 우린 어른이니까 아이들보다 조금 더 넓게 보면 되는 거겠죠. 서연은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털실이 바늘 사이로 오갔어요. 제가 만드는 거 서준이 목도리예요. 정말요? 네. 봄이지만 겨울 되면 줄 거예요. 족하니까. 미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두 여자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어요. 여전히 어색했고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함께 앉아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준호가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들 목마르지? 보리차 가져왔어. 지훈이가 달려왔습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아빠, 물 주세요. 준호는 컵에 보리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지훈이가 벌컥벌컥 마셨어요. 서준이도 달려왔습니다. 저도요. 그래, 여기. 지아도 다가와 컵을 받았습니다. 세 아이가 나란히 서서 보리차를 마셨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늘은 내가 심판 볼게. 다시 한 판 할래? 좋아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준호는 호루라기를 꺼냈어요. 가볍게 불었습니다. 삑.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공이 튀어오르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호루라기 소리가 공원을 채웠어요. 준호는 운동장 가운데 섰습니다. 공을 던져주고 반칙을 판정하고 아이들을 응원했어요. 아버지와 새아빠, 전남편과 현남편, 서로 다른 호칭들이 한 사람 안에서 부딪히다가 마침내 하나의 역할로 수렴해 갔습니다. 책임자는 오늘을 함께 걷는 사람이었어요. 오후 4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지쳐서 벤치에 앉았어요. 준호가 김밥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배고프지? 엄마가 싸준 김밥 먹자. 와. 아이들이 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단무지가 아삭거렸습니다. 맛있다. 지아가 말했습니다. 서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맛있어요. 지훈이는 김밥을 먹으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응?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그럼, 매주 올 거야. 진짜요? 진짜야. 약속? 지훈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도 웃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어요. 해질녘 공원에는 노을이 졌습니다. 붉은 하늘이 운동장을 물들였어요. 준호는 아이들과 함께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서연과 미정도 함께 앉았어요. 6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포장마차의 어묵 국물처럼 따뜻한 기운이 바람을 타고 번졌습니다.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었죠. 미워도 다시 한번
그리고 또 누군가는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사랑하니까 천천히 한 번 더. 준호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 지아, 서준. 세 아이 모두 준호의 아이들이었어요. 피로 연결된, 마음으로 연결된, 책임으로 연결된. 집에 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6명은 천천히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개나리 향기가 코를 간지렸습니다. 준호는 서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이 지아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이 지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6명은 함께 걸었습니다. 빠르지 않았어요. 느렸습니다. 하지만 함께였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 멀리 포장마차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묵 국물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어요.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모두 함께 어묵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완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지고 다시 붙이고 또 금이 가고. 하지만 그 금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윤소라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까요? 준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소라 씨, 서준이 잘 키울게요. 우리 모두 함께. 봄바람이 다시 한번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